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미장이 조금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시장에 강했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빼고는 이렇다 할 만한 뭐 강력하게 그러니까 빠졌을 때도 회복되는 것도 다 좀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회복의 그 강도가 약한 것 같고 전체적인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라고 보시는지. 네, 뭐 주식시장을 크게 이제 예측하지 않고 네.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네. 이제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장하고 우리 장하고 네. 같이 연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다 촘촘하게 네. 먹이 사슬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산업이 흔들리게 되면은 국내도 당연히 네.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단독으로 뭐 미국 경기가 침체인데 우리나라는 괜찮고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괜찮을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된다면 제가 경기 침체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고요. 또 하나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국내에 중요한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먼저 파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가총액 상위주에 보니까 최근 데이터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1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전체 시총에. 네. 불과 뭐 3년 전만 해도 11%, 12%대에서 급격하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좀 계속 커질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뭐 가장 매력적인 업종 뭐 예상은 되지만 어디라고 보시고 코스닥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코스닥 안에서의 비중은 이제 높게 올라왔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산업 전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뭐 5%에서 7%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20%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당히 그 이제 호되게 당한 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벤처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빠르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부 종목에 의해서 시장은 약간 바이오가 이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바이오 앞으로는 바이오의 성장률로 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뭐 제조부터 해서 신약 개발 또 진단해서 신약 개발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세분화가 되잖아요. 모달리티별로 그다음에 기전별로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항체하고 이제 최근에 항체 치료제가 중심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러면 항체 치료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항체에다가 화학 기술이 가미된 ADC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화학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꽤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열심히 제네릭도 만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중국 이렇게 이제 화학 쪽이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이제 CDMO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긴 하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골고루 잘하는 회사들이 틈틈이 나온다. 뭐 이중항체 ADC부터 TPD 단백질 분해제부터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아마 그 바이오가 점점 시가총액이 커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탈도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뭐 모멘텀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 뭐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바이오 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고 두 번째도 펀더멘탈, 세 번째도 펀더멘탈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당장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네, 모멘텀이라고도 하고 이벤트가 있느냐. 네. 그래서 향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정이 좀 있느냐. 이제 1년 이내에 이런 것들만 이제 그 일정을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전부 다 체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자세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태풍이 오는데 굳이 바닷가 근처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트렌드가 맞는지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지 두 번째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은 했는지 그리고 현금은 일정 부분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도 더 이제 그 윗단의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걸러내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이 좋은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상이 될지 안 될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임상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임상 1상, 2상, 3상이라는 그쵸?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AI로 하면은 그냥 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AI로 하는 것은 신약이 가능한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을 발굴하는 거에 그치는 거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세포 단위에서 비커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쥐한테 또 놔서 안전한지 약물이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놓는 임상 단계는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1상에는
임상일상 성공하는 확률, 이상에는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오는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는 과학이고 걸러낼 수 있다. 확률을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어떤 회사가 지금 임상 일상 단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60% 이상 임상 일상을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임상 이상 30% 약간 넘는 확률로 성공. 7개는 10개 중에 7개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일반 투자자도 일반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확률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은 임상 일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 일부는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까지도 일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에는 안전성이 주요 평가 지표이긴 하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부는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나왔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안전성도 좋고 만약에 임상 이상에서도 이 정도 임상 일상 데이터라고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한 거죠.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이상일 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주가의 그 탄력도나 뭐 변동성 측면이 일상이 60% 맞습니다. 비중이면 일상일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가 측면으로는 임상 일상에서는 대부분 한 배 정도 통과하면 이제 뜨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배에서 3배까지도 임상 이상에서 뜨고요. 임상 이상에서 만약에 약효를 검증을 하면은 그 약물에다가는 이름도 붙여주고 약물로서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임상 3상 가서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 분명히 더 쓰일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약효를 증명한 경험이 있는 약물이죠. 그래서 재창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 보시기에 네. 이 위탁 생산하는 CDMO 분야, 그다음에 항암제 분야, 그다음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 각각의 이제 글로벌 국내 기업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 주실 건데 그냥 글로벌로 봤을 때 이중항체 플랫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항암제 국내에서 항암제 개발은 드디어 이제 렉나자가 그 승인 받았잖아요. 그럼 글로벌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렉나자를 뺀 나머지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글로벌 순위, 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ADC 플랫폼 관련돼서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거 그 바이오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숫자. 바이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예를 들어서 이중항체든 ADC든 간에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픽을 당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빅파마한테 픽을 당하는 게. 그거는 확률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극히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회사가 그 ADC든 아니면 이중항체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을 해갔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많은 예를 들어서 ADC다 그러면 ADC 하는 많은 회사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ADC만 그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부서일 겁니다. 그 연구원들일 거고요. 그렇죠? 전문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전문가들이 글로벌에 있는 그 ADC 만든다, 나 좀 만든다 그런 회사들의 물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 수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인정을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또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빅파마의 글로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기술력을 평가하신다 그러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도 계속 주도주로 가려면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가 떨어지겠죠. 지금 벌써 이제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4분기인데 금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바이오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학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도 있고 12월 달에는 미국 혈액 학회도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면역 학회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에스모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슬슬 이제 올려대죠. 그래서 학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아스코라는 큰 이제 학회가 있고 나서는 다소 뜸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월부터는 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회라는 게 그냥 뭐 이제 모여서 그냥 발표하고 정보 교류 이런 것보다는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년, 3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또 뽑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런 그 빅파마들에게 물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학회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 그리고 그 물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학회가 있을 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학회에서 정말 그 뭐 박수를 받을 만큼 중요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학회도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계속해서 인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러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전번에 7월 달도 7, 8월에도 어땠냐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급락을 합니다. 경기 침체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침체만큼은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이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요. 금리는 다시 이제 서서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바이오 같은 주식은 계속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학회 일정도 있고 금리가 이제 하향되면서 바이오는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지금 방금 대표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 중에 물질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 물질이요? 각 회사들은 신약으로 개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화합물 같은 건가요? 화합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이제 폐암 치료제를 렉나자라는 것을 맞죠. 그렇죠. 렉나자도 이제 초기에는 아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유한양행에서 이제 준 이름이 있죠. 임상 이상을 할 때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물질, 프로젝트, 그렇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다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제약바이오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유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큰 타격을 받으니까 거꾸로 내려갈 때는 그러네요. 수혜가 되겠죠. 네. 그 거꾸로 이제 올라갈 때는 왜 어렵냐를 생각하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텍 주가는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미국 바이오텍 할 것 없이 주가가 70%에서 크게는 85%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이제는 한 20-30% 정도 바닥에서요. 네네. 20-30%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바이오텍은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네. 돈을 벌지 못하고 써야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본 조달 단순하게 비용이네요. 네, 네. 자본 조달 비용. 싸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높아지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자가 더 이자를 이자 계속 많이 줘야 엄청나게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예. 두 번째는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돈을 꿔주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무슨 약을 만들 가능성이 그런 낮은 거네요. 곳에 내가 왜 투자를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최고조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이 높은 확실하지 않은 바이오에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도 몇몇 업체들을 빼고는 벤처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제 왜 금리의 영향을 받느냐를 알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약이 없고 이제 나중에 2030년도에 약이 나올 거고 개발을 해서 우리는 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흐름은 언제 생깁니까? 2030년부터 그렇죠. 조금씩 이제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할 겁니다. 네네. 그 미래 현금을 지금 현가로 땡기잖아요. 가져와야 네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져올 때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이 1%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텍의 주가는 1%당 15%에서 대략적으로 20%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좋으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바이오텍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이오텍 주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금리가 가장 비쌀 때겠네요. 그렇게 네. 보셔야죠. 그리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은 여유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현금을 안 쓰고 금리가 엄청 싸지면 외부에서 조달해서 그 비용을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거예요. 네. 빅파마의 그 자금 조달은 네. 1년에 그 빅파마 10 기준으로 하면은요. 네. 거의 10몇 조씩 연구개발 자금을 씁니다. 10몇 조를 예. R&D만 네, R&D만 엄청난 그래서 연구를 쓰네요. 14조, 15조 이렇게 쓰고요. 마케팅 비용만 28조 원을 씁니다. 한 1년에. 그래서 우리나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팔려 그러면 마케팅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이제 빅파마의 파워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2천억 원 어느 정도 연구개발을 한다는 회사들은 2천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70배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차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임상 3상에 참여를 해서 그 노하우를 얻고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스스로 이제 조직을 짜고 이제 파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 아주 특화된 이제 항암제를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그 특이한 희귀질환이라든가 희귀질환, 예,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파워가 아주 돈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깔 때 스스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라든가 일반 의약품을 파는 그런 마케팅 조직은 그야말로 조직력에 의해서 판매량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 파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앞에서도 살짝 언급 주시긴 하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이벤트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 궁금하고 하반기에 뭐 이런 글로벌 모멘텀 관련돼서 중요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뭐 그 폐암 세계 폐암 학회 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모라든가 네. 이런 에스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죠.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13일에서 17일에 이제 9월이죠? 네, 네네. 9월입니다. 이번 네네. 달입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폐암학회에서는 화두는 유한양행이었고요. 얼마나 장기적으로 레이저 트립 아미반타맙이라는 지금 신약 승인 받은 게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병용 치료제로 EGFR 좀 뭐 어려운데요. EGFR 변이 EGFR이라는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EGFR 변이가 있느냐 그놈이 변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용 치료제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렉라자하고 오시머티닙 1대1 비교하는 요 두 가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초록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내용들을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경쟁력이 유한양행이 있다라는 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향후에 이제 매출액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유럽에서도 일정이 곧 파일을 했고요.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했고 승인이 곧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맥 주사형입니다. 아미반타맙이라는 이중 항체하고 레이저 티닙을 하고 이제 병용 치료하는 건데 이 아미반타맙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을 한 이제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신약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피하 주사 제형으로 환자에게 치료한다 그러면 환자의 편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병용 치료제는 올해 말 정도에 미국에서 그 신약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속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이 숫자가 아직 중간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발표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계속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텐데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에스모에서는 HLB가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병용 치료제 또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을 이제 할 임상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 고형암들이고요. 뭐 흑색종이라든가 또 간암, 담도암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로 면역 표현형으로 환자들을 분류해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저도 이제 루닛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루닛 스코프가 잘 돼야 됩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루닛 스코프에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재입증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한 업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루닛 글로벌 빅파마하고 어떤 그 이제 로슈 설명 부탁드려요. 로슈하고 로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단형 플랫폼에 루닛스코프가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매출이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빅파마에게 일단은 선택을 받았다. 대단히 그 이제 경쟁력이 있긴 있구나 하는 점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다 보면 지금 동반 진단에서 하나 터져주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터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동반 진단 이제 계약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로슈의 그런 계약이 또 중요한 역할,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한양행하고 이 루닛이나 HLB 외에 뭐 지금 제일 핫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다른 제약사들 혹시 에스모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티움바이오 2218 같은 경우에 임상 1B상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일상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임상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 효과가 고용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일부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고용암 치료제로 이제 개발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DC 그 관련돼서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나 이쪽은 혹시 뭐 알테오젠이나 이쪽은 소식 이번에는 그 이제 에스모에서는 중요한 임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력 분야가 다 다르고 지금은 사실은 정말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 뜨니까 그쪽으로 투자해서 뭐 M&A하거나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로슈, 뭐 화이자, GSK,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이치 산케 이런 빅파마들의 특징을 알면 그 빅파마들이랑 결합되는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각각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다른 특징 그리고 대표님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빅파마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외에 그다음에 뭐 머크 정도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이제 그래도 뭐 체면 치레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다 그러면 항암제 대부분 항암제를 하고 있어요. 항암을 안 하고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항암제의 비율이 대단히 높냐. 높은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두 회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슈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항암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도 짜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항암제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요. 화이자나 GSK 같은 경우에는 백신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RPT 쪽,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쪽에 좀 집중해서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특징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말씀하신 다이치 상교는 아직 이제 빅파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직은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도 뭐 한 60-7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파마 소리 들으려면 한 200조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뭐 빅파마다 그러면 암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파마로 성장하고 있는 버텍스 같은 경우 버텍스, 한 네. 예, 104, 50조 정도 원 그 정도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워낙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뚝심도 있고 예, 남들이 쫓아올 만한 그런 미투 약품은 절대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었다 그러면은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었다 그러면 대박을 치는 그런 의약품들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물 하나로 거의 준 빅파마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리카프타라는 그런 약물 하나, 낭성 섬유증 하나로 10조 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10조 원이고 뭐 영업이익 뭐 당연히 5조 원 이상 넘어가겠죠. 깔끔합니다. 약물 하나에 계산하기도 상당히 쉽죠. 마진이 50%네요. 마진은 50% 항상 나오죠.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연구 개발 쪽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 비용으로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건 벌텍스, 그 다음에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도 ADC가 워낙 이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ADC 쪽에서는 단연 글로벌 랭킹 1위가 될 거고요. 며칠 전에 또 이제 임상 3상에서 다소 이제 안 좋은 그런 임상 결과 아주 뭐 매력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성공하지는 못하죠. 뭐 다이치 상교나 암젠이든 아니면 화이자든 이런 회사들도 뭐 임상 3상이 실패하기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58% 정도의 한 60% 가까운 성공 확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했던 거는 임상 3상에 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전부 다 실패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자격이 없는 물질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명확하게 POC 그러니까 약이 될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상 3상으로 끌고 간 그런 약물들이고 그래서 글로벌 확률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약에서 개발된 약물이지만 외국으로 다 팔려간 물질입니다. 이번에 유한양행도 결국은 존슨앤존슨 약물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져가서 그들이 임상 3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물론 이제 유한양행도 참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존슨앤존슨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는 바이오에서 글로벌 확률이 통용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이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한양행이 이제 신약을 만든 시대, 만들지 않았던 시대로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글로벌 빅파마 중에 암젠이라는 회사 조금 소개 부탁드리고 이 버텍스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소위 말하는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낭성 섬유증, 낭성 섬유증은 이제 기관지에 약간 타액이 쌓이는 그런 기관지에 타액이 쌓이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제 폐세포에 있는 특정 세포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 막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막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세포질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서 물질 수송을 하기 이제 힘들게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트리카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이제 세포를 세포막으로 위로 밀어 올리고 그리고
막혀 있는 그 통로를 뚫는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카프타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기능을 이제 하고 글로벌리 가장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귀 질환의 일종인 거잖아요. 희귀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벌로 매출 10조라는 거는 대단히 큰 거죠. 예. 약값이 엄청 비싼 거죠. 비쌀 수밖에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약값을 내려라 이렇게. 억 단위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버텍스는 그렇고 이제 통증 치료제, 네.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신약 승인 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버텍스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카스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 않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1형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에서도 최근에 유의미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만 찾아서 가는 그런 회사고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징은 어려운 걸 하되 대신 어려운 물질들로 포트폴리오를 한다. 이게 제가 그 주식 투자를 바이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버텍스가 연구 개발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네네. 혁신적인 물질들, 혁신적인 회사들로만 아마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아주 잘 짠다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한다 그러면 향후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대신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만 성공하기 대단히 힘든 프로젝트만 찾아서 하되 한다 그러면 치료제를 내는 순간 경쟁자는 없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표님 암젠도 좀 설명. 암젠은 제가 이제 암젠은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투자 포인트라 그러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마리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 이상의 핵심적인 주요 데이터만 대표가 우리 잘 되고 있어 정도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과연 얘기한 대로 잘 나올까 하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마리타이드를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가 또 간 쪽,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임상 이상에서 자신감이 있구나 데이터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 정도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제대로 된 경쟁자다. 경쟁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마케팅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까 28초라고 했죠. 일라이릴리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일라이릴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매출 액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 쓰는 게 조금 다른 빅파마 대비해서는 작을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대단히 많이 그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젠이 절대 딸리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질만 제대로 된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암젠은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임상 이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암젠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대체할 만한 뭔가 강력한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암젠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 시장을 빼앗고 그런 것보다는 이 시장 자체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GLP-1이죠. 네네. 이 약물 GLP-1 뭐 최근에 이제 GIP 이걸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질 GLP-1이라는 이 물질이 다양한 적응증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이 경쟁 시장을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장에 누군가가 뛰어드는 순간 주가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것은 그 후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2028년까지는 두 회사의 독점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네네. 게임은 2029년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출렁출렁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충격이다. 네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 GLP-1 물질 이거 많이 제약바이오사 리포트 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짧게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네. 뭐 그 위장에서 음식물이 더디게 나가게 만들고요. 뇌에는 나는 배부르다라고 사인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야말로.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순간 음식을 먹었다라는 착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다가도 그래서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뇌에 이제 뭐 자살 위험이라든가 자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일부는 논란이 있어요. 안전성을 검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FDA하고 네. EMA에서 어느 정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이제 하는 그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내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겠네요, 진짜. 높을 수밖에 없는 거네. 뇌를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연구 개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뭐 한미약품 같은 네네. 경우에도 같이 GLP-1을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용으로. 그래서 2027년도에는 신약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그 한국 사람들이 뭐 노보노디스크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1,600만 명이 비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도 비만이나 1년 반에 16% 이제 살을 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약이 그냥 살만 빼는 약은 아닙니다. 아주 고도 비만이나 아니면은 질환을 한 게 어느 정도 그 아주 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일정 부분 또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BMI 지수로 따지는데요. 뭐 27 뭐 이상이면서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값도 대단히 이제 비싸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인내에 맞춘 그런 약을 한미약품이 2027년부터 아마 가격 경쟁력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다양한 이 비만 치료제를 맞게 되면 이제 살만 즉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 근육이 빠진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좋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개발되는 약물들은 이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하는 병용 치료제들이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파마들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진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그 CDMO 위탁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 그리고 전통 제약사 국내 제약사 바이오텍 포함해서는 어느 분야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각각 CDMO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제일 경쟁력 있는 회사 항암제 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이중항체 플랫폼 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한 가지씩 좀 꼽아 주신다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좋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 분야가 다 달라가지고 네네. 뭐 CDMO는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연 이제 네.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네. 생물보안법이 이제 9월 9일 네. 이제 통과가 됐죠. 네네. 미국 시간 네네. 네,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네.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론자, 후지필름 이렇게 다 이제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론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ADC 같은 경우에는 뭐 리가캠 바이오, 네네. 그 다음에 이중항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이제 ABL 바이오도 네네. 같이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 가장 이제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 쪽은 이제 항암제의 정의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죠. 네. 항암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큰 범위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ADC라든가 이중항체 모두 이제 항암제 쪽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ADC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네네. 그런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네네. 하는 전달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과 약물을 전달한다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는 뇌로 전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BBB라는 혈내 장벽을 어떻게 뇌혈 장벽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는 그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가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중항체 개념으로 연구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보면은 단클론 항체거든요. 네. 단클론 항체가 뇌로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특정 부분으로만 집중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중항체로 이제 뇌로 전달되면은 뇌에 골고루 전달되면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두 측면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달, 그다음에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네. 키트루다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DC, 리가캠, 이중항체, 그 다음에 전달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다 그러면 체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약물이 머무르게 네네. 한다 그러면 약물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그냥 그 약이 쑥 빠져나간다 그러면 약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물을 조금만 먹어도 오랫동안 남아 있다 그러면 약물을 조금만 넣어도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회사가 이제 알부민 결합을 통해서 체내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에 비해서는 덜 부각된 것 같은데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리가켄바이오 조금 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리고, 지금 좀 생소한 회사인데 에이프릴바이오, 이거 약물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회사, 요것도 에이프릴바이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DC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약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공장에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소비자한테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차를 직접 타고
공장에서부터 타고 고객한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접 암이 있는 곳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차가 직접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차를 그런 식으로 배달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차는 큰 트레일러에다가 뒤에 몇 대씩 실어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싣고 가는 그런 차가 이제 AD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무엇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들을 뒤에 싣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싣고 갈 수도 있고요. 안에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물질을 싣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세포의 뼈대를 박살내는 물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들,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분해 깡통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DC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ADC가 뭐 최근에 만들어졌냐 그게 아닌 거죠.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ADC의 재발견이 NO2라는 약물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네. 그때부터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적응증이 뭐냐면 그 질환이 뭐냐면 암입니다. 네. 그래서 50% 이상은 거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그 물질들 아니면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암입니다. 타겟을 하는 게 암이고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면역 항암제까지 왔죠. 네네. 키트루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우리 병사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키트루다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받을 때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진단을 해서 그 바이오마커가 있어야지만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지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라고 해도 키트루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 80%는 환자들은 좋은 약물을 받을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루닉 같은 회사가 20, 30%밖에 안 되는 그 바이오마커를 조금밖에 사람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더 찾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키트루다라든가 옵디보를 맞을 수 있는 환자를 우리가 그 AI로 더 골라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 영상이고요. 말이 조금 이제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 기본적인 ADC라는 이 약물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군을 또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트루다가 가장 우월한 약물이었는데 키트루다 다음으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진짜 잘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ADC로 전부 다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ADC까지 지금 온 거고요. 우리는 그 다음 ADC 다음 트렌드가 뭐냐라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ADC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게 리가캠입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어찌됐건 이쪽에 그 ADC의 기술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일단 기술 수출로 전부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치료 효과가 이제 그 약물 치료 효과는 비슷하면서 이제 부작용은 이제 낮은 그런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링커의 우월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오랫동안 몸속에서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물에 우리 몸속에는 알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부민과 결합하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부민과 결합하라. 그럽니다. 쉽죠. 우리 피 안에는 알부민이 있구나. 네네. 그런데 우리 약물이 들어가서 알부민과 결합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약물은 알부민과 결합하는 결합 자리가 없는데 얘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감기가 길고 약물을 조금만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알부민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한 가지 회사가 있죠. 경쟁사네요. 에이프릴바이오의. 네. 경쟁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퓨처캠이라는 퓨처캠. 네, 회사가 알부민 결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이 ADC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키트루다가 전체 약 판매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 키트루다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키트루다가 이 실제 바이오마커 있는 분만 치료 가능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면 이 ADC를 쓰면 이 20에서 30%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는 건가요? 그 대상 범위가 50% 이상 되는 건가요? 반에서 네. 아주 공부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 네네. 그리고 잘생긴 친구하고 굳이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네네. 걔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걔가 못하는 거 네네네. 1등으로 해서 인기를 얻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같이 병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도 이용하는 거네. 키트루다를. 그래서 키트루다가 워낙 이제 블록버스터고 1년에 30조 원 이상 팔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키트루다 먹으면서 우리 거 먹으면은 치료 효과 좋아. 네. 대부분의 회사들의 전략이 키트루다 병용 치료제 개발 전략입니다.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대사질환 치료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데 매출 24년도 예상되는 매출이 키트루다가 뭐 여전히 올해도 1등인데 2등 글로벌 매출 2위가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이 오젬픽이라는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대사질환 치료제가 왜 이렇게 부각받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빅파마 중에 가장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랑 국내에 또 이 대사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 대표님이 좀 소개해 줄 만한 기업이 있다면. 네, 아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대사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제2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약물인데 비만 치료까지 되는구나 하는 약효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 디스크는 워낙 이제 지금 잘하고 있고요.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죠. 지금 올랐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두 회사에 도전하는 강력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암젠이 도전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 단백질 분해제라는 그 이제 분야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ADC에다가 무엇을 붙이냐 하는 그런 테마가 상당히 강력한 트렌드로 이제 떠오를 텐데요. 그때 TPD 단백질 분해제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4분기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름 테라퓨틱이 아마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DAC입니다. 그러니까 ADC인데 뒤에 약물로서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한 그런 ADC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ADC인데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약물을 결합하고 있는 ADC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단백질 분해제다 보니까 어떤 단백질이라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되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고 이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결국은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암뿐만이 아니라 뭐 자가 면역이 됐건 다양한 그런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ADC는 전부 다 암을 치료하는 쪽으로 네네.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적응증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름 테라퓨틱 이제 상장이 될 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단백질 분해제는 글로벌로는 상장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혹시? 누릭스라는 회사가 누릭스요? 예, 누릭스라는 누릭스, 네. 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거고요. 이 이제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임상 일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새롭게 나오고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트렌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오름 테라퓨틱, 누릭스 같이 글로벌에서 가장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임상 이상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한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업체들도 이제 TPD 관련한 업체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국내에도 걸쭉한 회사가 걸출한 회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좀 외워두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장시간 동안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루니도 짧게 언급은 주셨어요. 이 제약바이오 외에 좀 추가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신 업종이 있는지 뭐 제약바이오 약간 확장성으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뭐 의료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다양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 뭔가 연관 사업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으로 뭐 좀 관심 있으신 기업이나 산업이 있으신지. 뭐 저도 뭐 암과 관련한 얘기만 하루 종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얘기를 계속 이제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본다면 TN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드름 패치를 하는 회사고요. 이제 여드름 패치할 때 우리 반창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창고에 이제 접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끈적끈적하면서 메디폼 맞습니다. 그 이제 환부에까지 그 끈적끈적한 부분이 붙으면서 뛸 때 굉장히 더 아프고 덧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드름 패치제로서 이제 전체 다 이제 환부를 보호하고 수변을 이제 유지시키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삼출물들, 진물 같은 거를 같이 이제 흡수하는 거죠. 그 물질들은 이제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혈액 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들을 잘 확보를 이제 감싸서 이제 환부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여드름 패치제고요. 패치에서 패치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납품을 해서 결국은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매출을 글로벌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 여드름 패치 분야에서는 그 재료로서는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우리가 포스트잇 아시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붙었다 뛸 때도 아주 그 무리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입소문에 의해서 속효성 그러니까 치료 효과도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 그리고 뭔가 붙이고 뛸 때 굉장히 부드럽고 빨리 잘 낫는다는 입소문으로 이제 이 마켓시어를 올해 1,700억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2,000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 PER이
뭐 9배가 안 되는 그런 내년 기준으로 네네.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약물로만 본다 그러면 여드름 패치제 하나하고 이제 그 납품하는 회사가 큰 회사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먹거리가 뭐냐 그러는데 다음 먹거리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마이크로 니들. 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핫하잖아요.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기능성 화장품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패치제로 여드름 패치나 아니면 다른 패치로 지금 벌써 적용이 돼서요. 네네. 매출을 한 100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되면은 이제 그 약물 전달용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상을 한번 하겠다라는 약물 전달용으로 그쪽은 시장이 대단히 크고 액수도 클 수밖에 없죠. 비싸고 그래서 네네. 이 회사는 그 지금 특허를 출원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그 성장성 있는 기술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좀 재미있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 그 영상이나 그리고 스터디에서 또 재미있게 또 설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TNL은 국내 경쟁사가 있나요? 글로벌리 이제 글로벌리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다 어렵고요. 마켓시어가 거의 50% 이상 네.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50% 이상 이제 미국 회사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마켓시어가 그다지 이제 크게 진출을 안 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을 지금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아직도 뭐 충분히 남아 있긴 하다. 그런데 단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니들로 얼마나 제품을 다양화하느냐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그 미세한 바늘로 바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바늘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가 막히게 그 안으로 아주 미세하게 모공 속으로다가 찌르고 들어가서 그 찌른 바늘 자체가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래서 찌르고 녹는다. 네. 그런 개념이면 바늘로 찌른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약물이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안에서 이 경피 안에서 그냥 녹는 거죠. 대표님 그 미래에셋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운용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 운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목표 수익률 가져가는 거나 투자 전략 짜는 걸로 굉장히 좋은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개인 네. 투자자분들한테 펀드 네. 매니저 좀 경력을 좀 활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제 바이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네. 바이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좋아서 사면은 항상 물리고 그 뭐 매니저들 얘기하듯이 사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면 물리고 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 이제 크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뭐 다 같이 변동성이 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어렵다. 네. 대상이다라는 네. 점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은 3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임상 데이터하고 거의 꼭 맞아 들어가요. 네,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임상 결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봉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는 주봉으로 봐라. 일봉으로 보면 기절을 한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네. 쭉 말씀드린 그 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봉은 좋지 않다. 거의 그 옵션 선물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를 하시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 회사가
글로벌리 몇 개의 기술 수출을 했는지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못합니까? 이거 할 수 있죠.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고 어느 정도 임상을 앞으로 몇 년을 할 수 있는지 계산,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빼기 나누기 한 번씩만 하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 가능합니다. 글로벌 트렌드,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쭉 해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글로벌 트렌드가 그 안에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약물의 기전을 이해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이 아주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A가 B에게 그 소포를 전달하고 B가 C에게 소포를 전달한다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전부 다 이해하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그럴 기회를 좀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숫자로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걸러낼 수 있고 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서 임상 결과 나오는 거를 그 이벤트까지는 내가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미가캠을 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2030년까지 보고 싶습니다. 왜 보고 싶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성과 기술력을 갖고 하는 게 정확하지 이 회사가 언제 보면은 2030년도 되면은 약물이 2-3개 이 회사는 나올 예정이고요. 비전을 보면. 그리고 임상 3상이 10개입니다. 네. 그리고 임상 2상 10개, 임상 1상 10개입니다. 이 회사가 그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느냐? 돈 여러분들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돈이 또 들어올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 계산 뭐 그게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 HTS 들어가면 다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6,700억 가지고 있다. 6,700억 더하기 내년에 얼마 들어올 거고 1년에 1,000억씩 씁니다. 뭐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0억씩 사용하니까 몇 년 사용할지 계산이 되고 2030년까지 쓸 수 있느냐? 계산을 너무나 쉬운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는 이 회사가 ADC 월드 ADC에서 매년 수상을 합니다. 대상 아니면은 뭐 그 우수상 정도 우수상을 매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상을 이제 글로벌에서 중요한 학회에서 계속 상을 받으면서 또 기술 수출을 계속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검증을 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그리고 뭐 그 증권거래소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중간중간 단계에 내가 이 회사를 신뢰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신뢰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지켜가는지 그것만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 맞춰간다 그러면은 믿고 가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건 얻기도 힘들거니와 잃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꾸준히 가는 거죠. 임상에서 좀 실패했다 그러면 난 이 회사 안 될 거야. 그냥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다이치 상교나 뭐 알제넥스라든가 훌륭한 기업들은 보면은 많은 임상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20-30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했다가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임상 성공하면서 하루에 30%씩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회사들은 임상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서 주가도 빠지는데 신뢰가 있는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면서 계속 한번 가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회사들 중에 우리는 2030년도에 신약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 파이프라인 3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이 되냐면은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템베거 하는데
그냥 뭔가를 단기간에 해서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네. 정말 그런 거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런 거를 정말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의미 있게 몇 년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성공을 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인 그런 자격 요건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왜 이렇게 바이오에 집중하시는지? 네. 제가 이제 바이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제약 바이오죠. 네네.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3%, 4% 이렇게 해서 네네. 4%에서 5% 막 넘어가려고 네. 이제 코스닥에서 그렇다는 네네네. 얘기죠. 네. 넘어가고 사실 이제 CMO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빼놔야 되잖아요. 네네. 신약 네. 부분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조의 성격이 그쵸, 제조죠. 가잖아요. 그래서 빼놓고 계산하면 그 비중이 뭐 2, 3%도 안 되는 거죠. 제약 뺀다 그러면 네네. 2, 3%도 안 돼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는 새로운 컨셉들이 이제 그 임상 단계로 굉장히 들어갔고요. 그 임상 단계로 들어가는 기반 기술이 2012년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NGS라는 네. 시퀀싱 기반 기술,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유전자 가위가 그 연구 개발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기반 과학에 생명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하나씩 잘라보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 실험을 하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중요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은 대단히 큰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개발된 거는 거의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앞으로 와야 되는 세상이 네. 너무나 큰 거죠. 그거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시간 반이 넘는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랑 그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아까 EGFR 딱 하나 어려운 용어 쓰셨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또 다음번에 모시고 또 업데이트 편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혜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